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익이잖아요. 자, 그런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 되면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져요. 반면에 미국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는 전략이 아닌 재융자 전략으로 출구 전략을 세우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지난 10년간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미국 부동산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한국 부동산도 지난 10년간 특히 코로나 특이 상황 이후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후로 특히 주택의 공급량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2년 중반기 이후에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많이 감소는 했으나 여전히 공급량이 이러한 그 수요에 비해서 더 적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현지 상황에서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 공급이 이제 부족한 이유는 첫 번째,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업체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을 많이 짓지를 않았어요. 예,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회복되는 기간이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 전환점이 2012년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해서 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가 겪었을 때는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지난 그 히스토리를 감안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빌더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집을 짓지를 않았던 거죠. 예, 그러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꾸준한 수요가 있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까지 2019년도까지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급격하게 공급망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을 짓는 사람들과 그리고 집을 짓는 재료들이 많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빠른 시간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던 거죠. 예, 그러한 이유로 해서 가격이 높게 상승한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미국 부동산의 가격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주택 구입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2022년, 2023년, 그리고 현재 2024년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택 구입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내려가지 못했던 것은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택 구입 비용 자체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락인 효과, 고정 효과에 걸려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 그 말은 뭐냐면요. 예, 코로나 때 최저금리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았을 때 모기지 금리가 30년 고정 2.7%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있었던 경우에 그때 집을 구입했던 분들은 여전히 낮은 금리로 집을 구입해서 모기지에 대한 월 상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전에 집을 구입했던 사람이라도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 때 재융자를 해서 이자를 낮췄기 때문에 아메리칸들이 갖고 있는
최저 이자가 대략 3.7%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고정금리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현재 미국의 고정금리를 30년 고정으로 했을 때 6.7%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 되는 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팔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기존 주택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죠. 거기에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지어져서 시장에 공급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 속도가 빠르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러한 고금리 시대에 수요는 감소했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낚인 효과에 걸려있는 기존 주택의 물량이라든지 신규 주택의 물량이 시장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 시기에 유일하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또 참조를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예,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국은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가 가계자산의 80%에서 90%일 정도로 남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3년 정도, 현재까지 3년 정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 계시는 국제 투자자분들에게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은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부자들과 미국의 부자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 한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네,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물론 부자이긴 하지만 미국 부자들은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예, 그만큼 비중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많이 느낀 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리스크를 해지한다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한국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이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미국에는 투자라는 그 자체가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그냥 투자다.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대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투기와 투자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은 미국에서는 생각하는 이런 투자라는 개념은 리스크 헤지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근데 한국은 리스크 테이킹이다. 근데 이제 그 전반적인 또 이유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그 자체가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그 차이가 너무 현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부분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대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선호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자본이익, 미국의 현금 흐름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부동산 투자의 원리가 적용된다. 예,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면, 정책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활동에 있어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현격하게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가치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부자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에 비중을 두고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미국 부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자본이익, 미국은 현금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원리로 가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많이 비중을 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워낙에 이러한 가격, 주택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주마다 법과 규율이 다 틀리고 그리고 집의 구조나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 부자들은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너무 다르죠. 똘똘한 한 채와 여러 채. 그거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출구 전략이 또 달라서이기도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차익이잖아요. 자, 그런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 되면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져요. 예, 그러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현금 흐름도 끝나는 거죠. 그러한 파는 전략. 반면에 미국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는 전략이 아닌 재융자 전략으로 출구 전략을 세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미국 부동산 투자의 핵심 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남겨주실 만큼 가치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20만 불을 주고 샀는데 그게 40만 불이 됐어요. 나의 순 자산은 20만 불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팔잖아요. 미국에서 파는 게 아니라 캐시어 리파이넌스, 현금 인출 재융자를 일으켜요. 그거는 순 자산이 20만 불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캐시어 리파이넌스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거죠. 나의 순 자산을.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20만 불을 뽑았어요. 그러면 40만 불에서 20만 불을 뽑으니까는 50%의 나의 현금 자산을 뽑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을 또 투자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미 있었던 A라는 투자 자산에서 현금 흐름은 계속 나오죠. 왜? 팔지 않았으니까. 세금도 안 내죠. 그리고 있던 순자산에서 현금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 그거는 파는 게 아니고 현금화를 한 거기 때문에 재융자를 통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금 면제예요. 그리고 또 새로이 창출된 융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세금 또 공제를 받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자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또 다른 수동소득이 창출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계속해 투자해요. 끊임없는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거고요. 한국은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대부분 단기 투자죠. 미국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고 끊임없는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에 대한 부담감은 없나요? 예, 세금 제도가 완전히 틀려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규제하는 정책이라면 미국은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런 세금이 가중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죠. 미국에서 유명한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한국이 선호하는 입지를 선호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입지를 선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지는 다 중요하겠죠. 어느 나라를 가던 위치라든지. 근데 좀 현격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처럼 단일 민족으로 된 국가가 아니에요. 예, 이민자들이 와서 많은 이러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민을 왔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강하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네의 그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한국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입지라든지
그리고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하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더 다를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가장 미국에서는 중요한 것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인구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래부터 대도시인 뉴욕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러한 일선 도시, 옛날부터 대도시에 있던 인구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면서 좀 더 신생도시인 애틀란타라든지 달라스 이런 지역은 인구가 또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미국 하면은 서부 개척시대 영화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때는 다 서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시건, 우리가 러스트벨트 그때는 이제 공업지구라 그래서 거기에 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두드러진 것은 선벨트, 미국 지도에서 이 중간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기가 인구가 지금 몰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뉴욕의 인구가 급속하게 빠졌죠. 그게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급속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또 많이 빠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구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인구가 빠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리고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러면은 동일한 지역이라도 어느 지역에 또 인구가 몰리는가? 그럼 예를 들면은 조지아 주에 인구가 몰렸어요. 그러면 조지아 주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더 많이 몰리는가? 또 어느 지역에서 빠지고 있는가? 그런 흐름을 또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우스홀드 인컴이라 그래서 가계 중간값을 우리가 많이 따져요. 네, 소득층을 따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한국에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지역을 우리가 선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우스홀드 인컴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여기는 집값 대비 집이 더 좋아요. 집값 대비 집이 더 넓어요. 그러면 항상 따져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동네를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네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부자 동네였어. 그리고 지금도 부자 동네야. 어떤 근거로? 그러면 하우스홀드 인컴을 우리가 쭉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인구가 나가기도 하고 인구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항상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하우스홀드 인컴을 비교를 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하우스홀드 인컴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니까 또 인구가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기업이 들어오고 그거는 완전히 지역 그 사회에서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주 정부에서 그 도시를 또 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도시가 커져요. 그러면서 하우스홀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분들께서 집을 구입할 때에는 하우스홀드 인컴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학군도 바뀌어요. 예, 이게 참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특징이 있잖아요. 대치동 하면 대치동의 특징이 있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 그리고 5년 전 그리고 예전부터 너무나 좋은 학군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어느 순간에 인구가 자꾸 북쪽으로 가는 거죠. 상류층이 자꾸 북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소득층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런 상류층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저소득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학군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SAT 점수 높았는데 낮아지기도 하고, 역으로요, 안 좋은 동네였는데 거기에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익시설이 비싼 편익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비싼 집들이 지어지면 여기는 동네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상류층이 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는 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예, 안 좋은 곳이 다시 좋아지면서 인구가 다시 저소득층이 빠져버리고 상류층이 들어오고, 인앤아웃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떠한 매물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이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하우스홀드 인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또 현재는 어떠한가, 그런 거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입지적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장 메이저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죠.